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21일째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의 봉쇄 그리고 에너지 시설 타격 등 유가가 크게 출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란이 촉발한 어떤 에너지 대란 속에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들 짚어보도록 하죠.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저희가 거의 매달 이제 한 번씩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셨을 때와 이번의 흐름들 전쟁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경제 흐름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었는데 네. 역시나 빨리 끝나는 건 어려웠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런 건 미국으로의 송환 이런 네. 이슈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싫어하는 양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용하는 단계가 되었고 그 수용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감내하면서 본격적인 트레이딩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변동성 속에서도 좋은 소식과 악재가 혼재하다 보니까 장의 흐름들을 추세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즉 레인지 내에서의 큰 등락이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패턴을 이제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 국면에서 좀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도 역시나 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국장은 이를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미장에서의 하락세를 국장과 주식시장과 국내 시장 금리 그리고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하락 이러한 부분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장 역시나 오늘 밤에 비교적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앞날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장의 흐름들의 색깔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그에 맞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사전적인 예측을 추세적으로 하기보다는 짧게 사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어느 정도 손실은 회피를 하면서 이익을 크기를 크지 않게 어느 정도 일정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필요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참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이 미국 뉴욕 증시가 이 장대 양봉으로 굉장히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소식들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사실 글로벌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 그 전날에는 이제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의 그 경로 유럽과 나토에 대한 불만이 속출을 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기조는 유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핵 시설에 대한 파괴, 향후 복원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네. 관련된 군사 안보 인프라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면서 그들 역시나 좀 더 추가적인 확전보다는 일정 부분 제약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조금 회복된 것이 유가의 상방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100포인트에서 어제까지 99.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벽에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금일 국내 금융시장 주가와 채권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금일 국내 장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압력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물론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 공포 지수가 좀 하락했다는 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빅스 지수는 24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떨어졌고요. 주간 일주일간 기준으로도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약 18.6%, 그리고 YTD 올해 기준으로는 60포인트가 튀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 전쟁의 양상이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 가능해졌다. 전쟁이 그냥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높인 상황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를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민감도를 적정 수준으로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뭐 시장이 끝나서 환호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작정 길어질 건 아니라는 판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빅스 지수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갈 수 있었던 측면이 나왔고, 즉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트레이딩 국면에 활용하기는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부담감은 실물 경제와 특히 물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주식 시장에 빅스가 있다라면 채권 시장에는 무브 인덱스가 있습니다. 무브 인덱스 역시나 YTD 일주일 전, 한 달 전 다 빅스 지수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즉 전주보다는 떨어졌다. 즉 채권 시장의 금리의 상방 리스크 요인도 조금은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제 빅스는 떨어졌는데 무브 인덱스는 올라갔습니다. 즉 FOMC 때 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있어서는 아직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즉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 중심으로는 아직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따라붙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 금리가 불안해질 때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 같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중단기적으로 이제는 뭐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쟁은 계속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다. 즉 유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란에 대한 확전 그리고 이란의 물귀신 작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분명히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러우 전쟁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 전쟁의 충격이 좀 컸습니다. 유가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컸는데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러우 전쟁의 충격은 이제 완전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번 중동 전쟁도 장기화된다고 해도 그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이 분명 올 수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표시를 했지만 어느 정도 피로도에 대한 부분들을 흡수를 하면서 가격으로 나타내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4년 전이죠.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년이 돼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 전망의 영역에서 좀 사실 레인지 안에 가둬두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고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 선에서 빠져나올 흐름들을 찾고 있는다라는 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이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지연되고 있지만 인상에 대한 아주 강한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니었던 FOMC 확인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유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고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의 가장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던 것들은 AI 기반, 빅테크 중심의 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보다 더 큰 규모의 캐펙스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있지만 실적이 안 갖춰진 상황보다는 훨씬 갖춰져 있는 부분들은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시계열을 짧게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제 FOMC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했고 그 단어를 본다라면은 look through 그냥 이거는 있는 일이지만 이것만을 판단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뭐 정책에 대한 기조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영향력을 사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한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완벽하게 투영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FOMC에서 이번에 이 금리 동결은 뭐 예상이 됐던 일이고 네.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파적인 메시지는 예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장에 지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좀 시장이 반등하거나 우상향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더 격화되거나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 열어둘 수는 없지만 네.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좀 명백한 사실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포격을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는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뭐 좀 오케이 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닌 그런 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분명한 것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렇다라면은 향후 증시나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전쟁의 영향력은 추세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아주 높은 파도 속에서 어느 정도 버텨내고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더 어떤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할 타이밍을 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의 양상과 유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봐야 하는데 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더 악화된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는 중립선에서 지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둔다라면은 증시의 바닥 다지기 이후에 변동성 국면이 완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FOMC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명백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면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더 나빠질 재료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는 가능성을 베팅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기 어려운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보면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특히나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어떤 에너지 생산 시설을 타격했을 때 하지 말라.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 브렌트유나 이런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 다시 또 120 원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 지난 어떤 2008년의 어떤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러우 전쟁 때 거의 150, 12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유가의 흐름 봤을 때 지금 그
지점을 좀 돌파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이어서 이 중동발 에너지 여파는 이제 뭐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영향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유가의 상승은 비단 원자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유가가 오르니까 가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요. 네. 유가가 오르면은 덜 사거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이슈를 방금도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은 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구도인데 이란은 미군에 대한 시설을 이유로 걸프 국가들에 대한 타격을 계속해서 빈번하게 하고 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이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최대한의 어떤 공포감 그리고 아픈 지점을 계속해서 공략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이러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 제조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원재료가 수급이 딸리게 되면은 생산에 타격을 미치게 되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지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스라엘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란은 다시는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오히려 전쟁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향후에 이란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이 중동 원유에 대한 사이클이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3월달 보합으로 끝났지만 아마 4월에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PPI, 생산자 물가 역시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올랐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전해지는 갤런당 가격,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은 일단 불편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WTI는 90에서 $100 사이 등락, 브렌트유는 100불 초반에서 등락, 이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천연가스는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일부 후퇴를 좀 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산업금속에 대한 시선들이 이동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중국이 아직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양회에서 경기를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 있고 구리 등 이런 산업금속에서 핵심 요소들은 결국에는 AI발 캐펙스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광범위하게 좀 통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캐펙스를 많이 좀 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흔들리게 되고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오라클 실적에서도 예정된 건 하겠지만 더 확장하진 않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에 있어서는 지금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할 정도로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인수, M&A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산업금속까지는 좀 흘러가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속, 금, 은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에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 된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다면 좀 더 오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통화정책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일정 부분 횡보 또는 우하향하고 있는 측면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는 그 러우 전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유동성이 컸던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컸던 장세였고 언젠가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그 전쟁 이슈가 좀 불거졌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 인상의 어떤 우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전쟁 러시아가 했고 겨울철에 이제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구에 대한 집중 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는 그냥 이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었고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타격의 시점이 2월 말,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천연가스에 대한 상방 압력이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1개월 기준으로 천연가스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압박이 유가만큼 원유 가격만큼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선박들이 이렇게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막혀 있다라는 측면들이 수급에 대한 미스매칭으로 이어지면서 선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죠. 다만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각 서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측면들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려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한 점들이 과거하고는 지금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완전히 뭐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그리고 연준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전쟁을 바로 끝내버리는 게 네. 가장 좋은 방향이겠지만 쉽지 않은 출구 전략이 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트럼프와 연준의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는 지금 그제였죠. 아일랜드 총리와의 대담에 있어서도 지금은 유가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지만 네. 언제 끝날 것이고 확 떨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 참가자들 역시나 이에 어느 정도 향후 6개월 정도의 선물 가격에 반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의 레벨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전쟁이 길어진다라면 이 가격 역시나 커브가 좀 올라올 수 있겠죠. 다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마가 진영에 있어서도 이 이란과의 전쟁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기는 하지만 네. 반대 입장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지지도로 봤을 때는 지상군까지 투입할 가능성은 지지도에서 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느 정도 발을 좀 빼고자 하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하방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충격이 이제 유통업자와 생산자들이 소비자로 좀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요. 예. 그 지점이 1분기에서 2분기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전쟁, 유가의 공급층 요인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5월까지인데 케빈 호시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네. 있다. 의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조정들이 좀 더 나와야 되면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가 더 남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에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피크 아웃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관세와 전쟁발 유가의 상승 압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이번 FOMC에서 나온 어떤 점도표를 보면 기존의 어떤 금리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속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번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점도표에서 나온 바는 올해 금리 인하 1회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으로 그린 도표잖아요. 예. 점의 분산이 좀 좁혀졌습니다. 즉 과거 12월에는 금리 동결 또는 인하가 좀 이렇게 고루고루 펴져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을 보게 되면은 좀 대응을 신중하게 하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금리 인하 1회에 대한 부분들은 찍혀는 있지만 그 좁혀진 점의 분산 수준에 의해서 신중한 스탠스가 좀 더 강하다. 이를 표현하자면 매파적인 인내를 하겠다. 언제 어떻게 이 유가발 공급층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올라올지 모르고 이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자극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섣부르게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보고 있는데 과반 이상의 금리 인하를 보는 시점은 9월이 아니라 12월이 되겠습니다. 즉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또는 9월 정도로 보았던 흐름들이 3에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 지연이 되다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내년까지 한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던 부분이 2번에서 3번 정도로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양상이면 이것도 과한 거 아닌가라고 네. 의문을 던지는 투자자분도 계십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까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입장을 그래도 파월보다는 좀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의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감안한다라면은 크게 어떻게 이격이 있는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쟁이 끝나고 케빈 워시가 등장했을 때는 좀 더 과한 트럼프의 압박이 있을 때 네. 자산 시장의 가격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리고 연준에 대한 입장을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줄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아직 케빈 워시가 지명은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시점에 있다. 전쟁과 케빈 워시의 등판을 동시에 확인해야 될 시점이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파월 체제에서 워시 체제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인지 이 부분은 봐야 되겠군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GTC에 나온 이 젠슨 왕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빅테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매크로에 있어서 기대는 것보다는 AI발 실적 모멘텀과 향후 가이던스의 상향에 의해서 AI발 증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이 좀 더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와닿는 구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 OP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엔비디아급으로 70% 후반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은 아주 시장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캐펙스에 대한 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부담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캐펙스를 할 때 하는 것은 필요하겠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노이즈 속에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국면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루멘텀, 마벨, 코이런트와 같은 광통신에 대한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 뭐 알파벳으로 필두로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거기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 구도 속에서 광통신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부상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전쟁의 양상에 대한 하방 압력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상쇄를 시킬 수 있겠고 하방 압력에 대한 요인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은 상방에 대한 요인들을 좀 더 비중을 점진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쟁 그리고 이에 따른 FOMC 등 연준, 경제의 어떤 흐름들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